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는 핵은 한 기도 없지만 핵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역사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에 사용된 두 발의 핵폭탄에 의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지속해서 북한의 핵 도발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힘겨루게 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세계적 강국들이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핵무기는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전쟁 억지력을 가지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총 9개국에 불과해요.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경제적, 기술적, 국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과학적 능력이 뒷받침되고 핵무기 필요성이 인정되는 나라도 핵을 개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라요. 바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죠. 그렇다면 핵을 보유하고 있는 9개의 국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핵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 걸까요? 오늘은 핵무기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개전하기 한 달 전인 1939년 8월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실라르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핵무기의 개발 가능성과 나치 독일이 먼저 이를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하고 미국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 서신을 작성했어요. 실라르드는 이 서신에 힘을 실으려고 저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이 서신을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서신은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시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돼요. 미국은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에놀라게이라는 이름의 B-29 폭격기에 길이 4m, 직경 0.7m, 무게 4톤의 우라늄 원자 폭탄 리틀보이를 실어 히로시마에 투하했어요. 이 폭탄은 지상 580m에서 폭발하여 히로시마 인구의 38%를 살상했죠. 그리고 3일 뒤인 8월 9일에는 플루토늄 원자 폭탄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했어요.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목격한 소련의 국가방위위원회는 핵무기 개발 결정을 내려요. 이 결정에 의해 전후 소련의 점령 지역이 된 동유럽과 북한 일대에서 우라늄 채굴이 개시되었고 포로로 잡힌 독일 과학자들 가운데 전문 인력들을 동원하여 핵무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 결과 1949년 8월 29일 소련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에서 플루토늄탄 핵실험에 성공해요. 너무 파괴적이어서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의 존재로 인해 미국과 소련 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자 했고 냉전기 동안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한편 핵무기의 위력은 다른 방식으로 국제정치의 성격을 변화시켰는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안보 차원의 억지력을 가질 수 있었고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협박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죠. 핵무기 보유의 국제적 이점은 각국 정치인의 국내 정치적 이득으로도 이어지면서 핵무기 보유를 최우선 국가 목표로 규정하는 후발주자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 강국들은 핵 독점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죠.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영국은 미국보다 앞서 군사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려 시도했던 국가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38년 나치 독일의 과학자 오토한 박사와 리제 마이트너 박사가 우라늄의 핵분열 현상으로 막대한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에 위기를 느낀 영국의 연구자들도 원자폭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요. 약 1년여간의 연구 끝에 원자폭탄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개발을 서두를 경우 독일과의 전쟁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전쟁으로 핵무기 개발 여력이 없었던 영국은 1943년 핵무기 기술 이전을 약속받고 미국의 맨해튼 계획에 동참해요. 마침내 1945년 7월 트리니티라는 암호명을 가진 핵실험이 성공하며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영국은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누릴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핵무기를 독점하길 원했던 미국은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 핵물질의 국외 반출 및 이전을 금지하는 맥마흔법을 통과시키면서 영국에 대한 핵 관련 기술 이전을 전면 금지해버렸어요. 영국은 극도로 분노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국력이 크게 쇠퇴한 영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영국은 독자적인 핵개발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집착했는데 미국은 이 과정에서도 우라늄 광산 보유국과 연계하여 우라늄 공급을 차단하는 등 노골적으로 영국의 핵개발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결국 영국은 핵개발 착수 7년 만인 1952년에 핵개발에 성공해요.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 번째 핵보유국이 된 거죠. 영국에 이어 핵개발 경쟁에 뛰어든 국가는 프랑스인데 전쟁으로 무너진 전통적인 강국의 자존심을 되찾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어요.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주축국과 싸웠지만 전 국토가 독일에 유린당하고 4년 남짓한 시간 동안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는 치욕을 겪었죠. 전쟁 후에도 도망쳐 나온 망명 정부와 이를 따르는 소수의 군대가 전부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등으로부터 같은 전승국 대접을 받지 못하고 괄시를 받았어요. 게다가 프랑스는 전쟁 직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베트남에 패배하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하는 치욕을 겪기도 했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프랑스의 위신과 국제 무대에서의 지위를 과거처럼 돌려놓으려는 목적으로 독자적인 핵개발을 모색하게 돼요. 이런 와중에 수에즈
운하 사건이 터지면서 프랑스의 핵개발 의혹이 활활 타올랐죠. 1956년 7월 26일 이집트는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의 관리하에 있던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했는데, 이에 반발한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고 이스라엘을 부추겨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요. 먼저 이스라엘군이 이집트를 침공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나서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 운하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운하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미소 양국은 프랑스와 영국에 강력한 압력을 넣었어요. 특히 중동 지역 공산화에 관심을 쏟고 있던 소련은 프랑스와 영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철군하지 않을 경우 11월 5일부터 이들 국가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아직 핵무기가 없는 프랑스로서는 이러한 핵 위협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수에즈에서 철군해야 했는데, 이 굴욕적인 사건으로 프랑스 내부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등하게 돼요. 결국 프랑스는 국가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핵개발에 집중했고 1960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 사이에서 네 차례나 중동 전쟁에 시달리던 이스라엘도 미국의 무기나에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여 1960년대 중반에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죠. 반면 아시아에서도 처음으로 핵개발 국가가 등장하는데 바로 중국이에요. 1950년 중국은 한국에서 발발한 6.25 전쟁에 참전하는데, 이때 미국은 압도적 핵 우위를 바탕으로 보유 핵탄두를 적국의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하하여 전쟁 의지를 박탈하겠다는 전략인 대량 보복 전략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당시 장기간에 걸친 항일 전쟁과 내전으로 국토 전역이 피폐해지고 전문 인력도 없는 상태였던 중국은 소련의 핵무기 개발에 지원을 공식 요청했지만 소련은 이 요청을 거절했어요. 이에 중국은 해외의 중국계 핵 관련 학자와 기술자들을 대거 소환하고 공산당과 정부, 인민해방군 주요 부처가 모두 관여하는 대규모 개발단을 구성해요. 그리고 1959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사업인 제96 공정에 착수한 지 5년 만인 1964년에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하며 아시아 최초의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돼요.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이번에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던 인도가 핵개발에 뛰어들어요. 1964년 인도의 수상은 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는데, 당시 인도는 이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확보한 상태였고 1964년부터는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 시작 10년 만인 1974년 5월 18일 핵실험에 성공하며 핵무기를 보유하게 돼요. 인도와 원수지간이었던 파키스탄도 인도의 핵개발로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 1971년 발발한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도 파키스탄이 패배하면서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요. 인도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에도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파키스탄에 50kg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탄두 설계도를 제공하는 등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돕죠. 게다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던 파키스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소련과 적대 관계였던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돕던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32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까지 제공하죠. 결국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성공시키며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 이후 파키스탄의 핵기술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도 핵개발을 시작하죠.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어 개발에 성공하는 나라가 늘어나자 세계는 핵무기 생산을 가로막는 기술적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 이외에도 남아공, 대만, 아르헨티나, 리비아, 브라질,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호주, 스위스 등이 핵무기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다뤄볼게요. 아무튼 여러 국가가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자 핵 독점을 통해 전 세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유일하게 행사하고 싶었던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핵개발이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최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소련과 협상하여 핵 확산을 막는 제어 장치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이에요. 이 조약은 1970년에 정식으로 발효됐는데 핵심은 핵 확산의 금지, 핵 군축의 촉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요. 이 세 가지를 핵 확산 금지 조약의 3대 기둥이라고 부르죠. 세부적으로는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으며,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고 핵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핵확산 금지 조약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도 핵무기의 사용 제한이나 감축, 폐기 등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비보유국들은 주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의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대국 중심의 핵 독점 조약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게다가 미국은 특수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중동 아랍권 국가들의 반발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을 구사하거나 2007년 7월 미인도 민간 핵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08년에는 비군사적 원자력 기술을 이전해주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 확산 금지 조약 미가입국인 인도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예외적으로 제공하며 스스로 NPT 체제를 어기기도 했죠. 하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현재 전 세계 핵 보유국은 9개국밖에 되지 않는데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다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정당성과 핵 개발 시 겪게 되는 국제적 제재의 억지력이 컸거든요.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이외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